네, 국가정보원이 설 연휴 직전에 노동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간첩 잡는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이에 맞춰서 여권에서는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공수사권 경찰 2관 이걸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첩 수사에 뭔가 좀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대공수사권 2관을 막기 위한 그런 기획성 수사이냐. 이런 주장, 분석이 따라붙었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을 지낸 분인데요.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이전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간첩을 잡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고성 수사를 하는 경우를 보다 처음 보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도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간첩을 잡는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벌인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는 보통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간첩 또는 간첩단 이렇게 해서 확대해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잘 먹히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근데 이번 과정들은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공개 수사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기세로 보면은 수십 명이 지금 간첩단이 이미 검거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아무도 인신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혐의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잘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 대대적인 압수 과정에서 국정원이 그 국정원이라고 딱 적혀 있는 잠바를 입고 한두 명의 그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700여 명이 동원됐고, 또 에어매트하고 사다리 측까지 동원됐고, 그 동시에 보수 언론에서 몇몇 언론에서만 단독 보도를 통해 가지고 간첩단이는 백브리핑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원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로 내보내는 이런 그 상황이었죠.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간 특히 조중동을 보니까 또 그러니까 연속해서 지금 보도 나온 게 또 있던데요.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보도가 또 오늘 아침에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자꾸 보수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지 그 의도는 좀 명확하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례적인 모든 부분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2관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쪽에서 너무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차피 이제 개개의 혐의라든지 그 진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좀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대공수사권 2관 문제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파트가 네네. 지난 12월에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인 김준영 비서실장 산하에 직속으로 꾸려진 대공방첩 전담 조직이다. 좀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조직이고 이걸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2020년에 국정원법이 개정됐을 때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는데, 대공수사권을 3년 유예 기간을 둔 이후에 경찰로 이관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국정원이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가 큰 틀의 개혁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물론 이제 3년 유예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정원이 이 국가보안법 수사, 안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했지만, 그 조직은 당연히 그 전에부터 해왔었던 2차장이라고 얘기했고, 그 전에는 국내정보 담당이라고 했지만 이후에 방첩 차장이라고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3차장으로 2차장에서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아무튼 원래부터 있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 밑에 3명의 차장이 있는데, 그중에 국내 차장 또는 방첩 차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파트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이 3차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국정원장 바로 직속에 있는 비서실장 산하의 방첩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 모든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3차장 체제는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는 체계가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이게 국정원법 위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 내부의 그 조직 편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비서실장 산하의 방첩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기존의 3차장 체계를 건너뛰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특별한 의도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비서실장은 다른 3차장하고 달리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보고한다든가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비서실장 산하의 방첩센터가 만들어졌다라는 점은 과거에 그래도 방첩차장이라고 얘기하는 3차장 체제 안에서 대공수사가 이루어지면 정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이거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보고를 하는 사람은 원장과 그 3명의 차장까지는 이루어지는데 기조실장까지 포함되죠. 근데 비서실장은 정보에 출석할 의무도 없고 출석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정보위원들이 뭔가를 확인하고 컨트롤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최근에 알려진 일이고 아직 확인도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확실한 거는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지금 실세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는 확실하고 그리고 보수 언론의 보도에서 기존의 방첩차장하고는 무관한 비서실장 산하의 방첩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 백브리핑에 의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확실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변호사님께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로 활동할 때 이제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과제였죠.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국정원 내부 조직의 정서상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어떤 반대 내지 저항 기류가 상당히 거셌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쫓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확실히 갖고 있었고요. 저희가 그때 알기로는 국정원이 과거의 흑역사, 그러니까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인데 원래는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중앙정보부가 처음 생긴 60년 전에 원래 70년 됐군요. 그 원래부터 중앙정보부는 비밀정보기관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 중앙정보부를 설계한 김종필 씨가 이거는 임시적으로 잠깐 수사권을 중앙정보부에 놔두는 거지 이거는 바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군사쿠데타 이후에 군사정권의 어떤 권력 유지 수단이 되면서 정보기관이 여기서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공수사를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자, 변호사님 여기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공수사권이 있고 대공정보수집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원에서의 대공정보 수집 활동은 계속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공수사권을 이관한다라고 하는 거의 핵심적인 개념은 정보와 수사가 결합이 되면 이게 남용이 될 수 있고 정보와 수사를 함께하는 비밀정보기관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여기서 그러면 수사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대공 혐의점이 있는 사람을 불러갖고 직접 신문을 하고 캐는 행위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 넘기는 그 과정 전체를 강제 수사 과정을 수사라고 하죠. 다만 대공 혐의점을 잡아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누적하는 행위는 국정원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공정보 수집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 정보 파트와의 협조 연계가 무너진다라는 주장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성립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경찰이 그 국정원이 수집한 대공 정보를 기초로 해서 용의자를 불러서 수사를 하는 분업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설계됐던 그 이관의 모양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 과도기에 국정원과 경찰의 협력 체계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2020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그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자꾸 미루고 국정원에서 협조 안 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겠다라는 심산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선 지금 와가지고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은 뭐 안보가 위태로우니까 넘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변호사님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1월 되면 일단 대공수사권은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찰로. 그런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그 원점으로 돌려서 무위로 만들기 위해서는 법률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행 의석구도에서 이거는 불가능한 걸 국정원도 알 거 아닙니까? 야당이 협조할 리가 만무하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다른 대공수사권 이관을 그 무위로 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정부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얘기는 당장은 국정원하고 경찰 중심의 상설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국정원법도 가능하면 개정하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국정원법 개정을 당장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합동수사단을 만들 것 같고요. 저는 합동수사단은 진작에 만들어가지고 그동안도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경찰이 이 수사를 할 수 있고 국정원이 정보를 제공해서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습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국정원법 개정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원래대로 옮기는 것은 원래대로 원상회복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유예 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간첩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정치권에서도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시간이 또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유예 기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원래대로 완전히 돌아갈 가능성도 저희는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때 이제 법이 바뀌니까 시행령을 가지고 다시 조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 네네네. 마찬가지로 국정원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라고 한다면 시행령을 가지고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이걸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까? 국정원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경찰 쪽 관련된 시행령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상설합동수사단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이후에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국정원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찰 쪽 시행령을 바꿀 수도 있고 국정원 쪽 시행령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국정원 중심의 합동수사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꼼수가 그러니까 발생할 수가 있다. 지금 이번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확실한 거는 국정원의 수사권이 내년 1월에 이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세력, 또 일정한 정치 세력이나 국정원의 그런 의도가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례적인 그런 무리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체크 포인트는 관련 시행령이 다시 어떻게 정비되느냐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이걸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 합동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장은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도 원래부터 3년 유예기간 이후에 경찰이 완전히 가져가더라도 국정원하고 당연히 그 협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더라도 국정원과의 원활한 협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국가안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합동수사단 운영을 할 것이고요, 아마. 그리고 시행령을 굳이 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 4월까지 한번 버텨보고 그리고 총선에서 지금의 여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당연히 국정원법 개정을 나설 것이고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행령 가지고 꼼수를 부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체크해야 되는 것은 합동수사단이 어떻게 구성돼서 누가 주도해서 운영하는가 이걸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1월까지 그리고 1월 이후에 4월까지는 당연히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운영이 될 겁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입이 삐쭉 나온 상태인데 그나마 경찰에서는 이관을 계속 착실하게 준비를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국정원에서 협력을 안 해가지고 관련된 정보라든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이 상태에서 지금 경찰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가 뭔지만 점검하는 것으로 뭔가 일단 가름하고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을 지냈던 장효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이었습니다.